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하나 남았고요. 법률행위 해석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프린트가 딱 거기까지네요. 다음 주에 교재가 나오면 조금 더 양을 늘릴 겁니다. 오늘은 첫날에서 제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아주. 그쵸? 너무 천천히 하고 있어요. 졸려 막 그래서.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백사조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의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쉽게 말하면 폭리행위를 말합니다. 폭리행위. 폭리행위라는 건 주고받은 게 차이가 큰 걸 말하겠죠, 보통은. 그렇죠? 뭐 10,000원짜리를 뭐 100만 원 받고 팔았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불공정한 법률이고 그걸 폭리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공정한 법률은 원래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이에요. 그걸 조문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 속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면 반사회 질서 행위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두 번째로 백사조라는 조문은 103조의 이시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시규정. 반사회 질서 행위의 예 하나가 불공정한 법률이니까 조문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104조는 103조의 예시규정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개념 속에, 의 속에 그게 들어있죠. 반사회 질서 행위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불공정한 법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중요한데요. 일단 불공정한 법률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고받은 게 차이가 좀 커야 되지요. 아까 10,000원짜리를 100만 원 받고 파는 것처럼 주고받은 게 차이가 커야 돼요. 일단은 그걸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요건이 나오는데 일단은 어느 한쪽이 준 것하고 급부, 받은 거 반대급부 이게 현저하게 불균형해요. 불균형. 그런데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해서 그게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냐? 아니겠지요. 10,000원짜리를 내가 돈이 많아서 100만 원에 사겠다는데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혹시 전라도 쪽 계신 분들 비열 경렬도인가 뭐 이런 섬이 있어요? 무슨 경렬도인가 뭐가 있던데 보니까 그게 동도와 서도로 나눠져 있는데 무슨 비열 경렬도가 개인 소유 섬이래요. 근데 이걸 이제 서쪽에 있으니까 이 국경선하고 문기제가 있잖아요. 어로 한계선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계속 그 소유자한테 공시지가의 3배를 주니까 팔아라. 공시지가의 3배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안 판. 근데 얼마 전에 중국인이 16원을 주겠다. 중국인이 그랬더니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인터뷰 얼굴을 가리고 팔 생각이다. 공시가의 3배가 2억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가까이 하겠죠. 그걸 얼마에 파는 거예요? 16억. 엄청난 차이죠. 근데 중국 사람은 지가 사겠다는 거야. 이걸 불공정한 법률행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해서. 추가적인 요건이 2개가 필요해요. 하나가 불공정한 법률이 폭리행위가 있게 되면 한 놈은 폭리를 취하고요. 상대방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게 되면 피해자와 폭리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궁박이란 심하게 쫓기는 걸 말합니다. 경솔하거나, 경솔은 사려 깊지 못하다라는 걸 말해요. 경험이 없거나 무경험, 무경험이란 건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셋 중에 하나에는 해당이 돼야 돼. 이 사람이. 3가지 다에 해당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피해자가 이거 3개에 다 해당돼. 그럼 아주 퍼펙트한 피해자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전업주가 있어요. 우리 판례가.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 남편이 사망한 궁박한 상태에서 정신없이 경솔하게 전업주부니까 무경험하게 이 퍼펙트한 피해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3가지를 다 갖출 필요는 없고 셋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쨌든 피해자는 이 상태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폭리자가요.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이용하려는 의사.
1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급해. 그래서 친구한테 야 이거 1억짜리인데 내가 돈이 너무 급하다. 1,000만 원에 살아야 했더니 친구가 아니 나는 그 땅 필요 없어. 안 살라 그래. 그랬더니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팔린 친구가 한 번만 도와준다는 셈 치고 한번 사라. 그래서 친구가 그 땅 쓸모도 없는데 그냥 1,000만 원 주고 샀어. 이 산 사람 친구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샀을 뿐이에요. 이런 건 폭리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공박한 상태를 알면서도 이걸 이용하려는 이걸 폭리의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해요. 이때 공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하게 쫓기는 걸 말한다 그랬죠. 이때 쫓긴다는 거 꼭 돈에 쫓기는 경제적 공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공박도 심적 공박도 공박이라고 해요. 예컨대 땅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업자가 있는데 돈은 많은데 가운데 딱 누군가 알박기를 해놨어. 요걸 사야만 개발이 딱 진행이 돼. 그러니까 마음은 급해. 빨리 개발을 해야 돼. 이 알박기 한 사람이 1억짜리 땅을 10억을 달래. 어쩔 수 없이 빨리 개발을 해야 되니까 샀어. 돈으로 공박하진 않아. 그 개발업자가. 그렇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고 있어. 이런 것도 공박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꼭 경제적으로 공박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경험, 이거는 사회 일반인의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해 봤음직한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 특정 경제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 경험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피해자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세 가지를 다 갖출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나중에 대리에서 한번 또 나와요. 이게.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일단 요건은 이렇고요. 두 번째로 급부와 반대급부와 현저하게 균형을 이뤘는데 일단 급부와 반대급부와 현저하게 균형을 이뤘냐 아니냐는 당연히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두 번째,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뭘 갖고 판단한다고요? 객관. 주관적 가치로 판단하면 파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보고 팔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산 사람은 항상 비싸게 주고 샀다고 생각할 거예요. 주관적 가치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고 세 번째가 시가와의 차익이나 배율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똑같은 2배를 하더라도 느낌이 달라.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10억짜리를 20억에 똑같은 2배지만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뭐 2배, 3배 이런 시가와의 차익이나 배율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데 여기서도 입증의 문제가 나와요. 자, 피해자하고 폭리자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만약에 소송이 붙는 경우가 있다면 누가 소송을 제기할까요? 피해자하고 폭리자 중에서. 피해자겠죠. 폭리자가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가져가라고 소송을 제기할 리는 없고 피해자가 나는 당했으니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당연히 피해자는 법원에서 저는 폭리를 당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피해자가. 그런데 요거는 증명이 쉬워요. 뭘 갖고 증명하면 돼요? 계약서나 영수증 가지고 증명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나 이게 증명이 어려워요. 예컨대 저는 경솔했습니다. 뭘 갖고 증명할까요? 법정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에? 경험이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멍 때리고 있어야 돼? 몰라요 이러면서 증명이 어려워요. 이거는 더 어려워. 저 자식이 폭리 의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놈 머리를 뽀개? 이거 어떻게 증명해?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 꼭 증명을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걸 구제하는 제도가 추정과 간주라는 제도예요. 근데 추정만 생각합니다. 증명하기 어려운 사실을 이게 있다 없다라고 일단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제도가 추정입니다. 추정이 되면 증명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교재를 읽다가 추정된다라고 나오면 바로 이건 소송에서 증명된 거다. 증거 없이 인정을 해버려요. 법원은. 추정이 되면 그 사실을 증거 없이 법원은 뭐 한다? 인정. 그럼 이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증명이 어려우니까 추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추정이라는 건 보통 두 가지 경우에 등장해. 하나가 법에서 추정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 추정한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거. 보통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거. 법에서 추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인정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될 때 추정을 해요. 그러면 피해자가 이거를 증명했을 때 이거를 다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 이거나 이게 추정이 되려면 추정한다는 규정이 일단 있어야 돼. 근데 백사조에서는 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추정 규정이. 없어요. 아까 봤잖아요, 백사조. 뭐라고 봤어요? 궁박경설 무경험에 인해서 현장의 경험을 무효로 한다라고만 돼 있지. 궁박경설 무경험이 추정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면 두 번째로 이런 사실이 있을 때 보통 이거나 여기에 해당이 돼. 그러면 추정을 해요.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이루면 보통 피해자는 궁박하냐, 보통 피해자는 경솔하냐, 일반적으로. 폭리자에게 보통 폭리의사가 있는 경우냐 이 문제가 생겨요. 10,000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아. 그럼 보통 피해자가 궁박한 거예요? 폭리의사가 있는 거예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경우에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 길 가다 보면은 7, 80% 폭탄 세일하는 거 많이 보시죠? 예? 특히 철저한 것들 막 90% 세일 막 하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죠? 예? 그래 안 그래? 1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샀어. 이거야. 그러면 보통 이거나 이게 인정이 될까요? 아니야.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폭탄 세일 생각하시면 돼요. 폭탄 세일은 여기에는 해당이 돼요. 쉽게 말하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할 때 정상적인 거래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가. 세일같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게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하는 규정도 없고 이게 있을 때 이거나 이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면 추정해 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판례가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해서 이거나 이게 추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누가 다 증명을 해야 돼요? 피해자가. 추정이 되면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추정되지 않으니까 전부 누가 증명을 해야 돼? 피해자가.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에서 증명 책임이 또 나옵니다. 잘 나와요, 이거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해서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이나 폭리자의 폭리의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무효 주장자가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사실, 현저한 불균형,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 폭리의사를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증명 책임의 문제예요. 여기까지 했죠? 네? 네. 자, 그래서 요건이 있고요. 요건에 보면 객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그리고 판례가 있어요.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한 시가와의 차익이나 배율로 판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때의 가치는 객관적 가치다. 그래서 아까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 사회 통념에 따라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어요. 주관적 요건, 피해자가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 중 한 가지를 갖춰야 한다. 궁박이란 급박한 공공을 말하는데 신체적, 정리적, 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생활 경험 부족을 말한다.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니은 폭리자에게는 폭리자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 즉 상대방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도 이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 무효 주장자는 전부 증명해야 된다. 궁박경설 무경험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궁박경설 무경험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의 효과.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이행을 했다면 반사회 질서행위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겠죠. 근데 반사회 질서행위는 조금 달라요.
아까 부척계약이나 도박재검 대여계약처럼 양당사자가 모두 불법한 경우 이게 반사의 질성이에요. 그러니까 양당사자는 서로 반환 청구를 못해. 그런데 폭리행위는 둘 다 불법한 게 아니에요. 누구만 불법해요? 누구만 나쁜 놈이에요? 요 놈만 나쁜 놈이죠. 요 놈만. 예? 반사의 질성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성격이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르냐? 반사의 질성에는 둘 다 나빠. 근데 이거는 요 놈만 나쁜 놈, 요 놈만. 그러니까 요 놈이 준 것만 불법원 임급이에요. 요 놈이 준 것만. 그러니까 요 놈이 준 게 불법원 임급이니까 얘는 돌려받을 수가 없는 반면에 얘가 준 거는 불법원 임급이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이 됐을 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이행을 한 후라면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의 단서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불법한 원인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직접적으로는 아니니까 결론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효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이행한 후에는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가 느닷없이 테마라고 해서 이중매매가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동그라미로 원칙의 유효 요거 하고요. 2번 예외적 무효 적극가담 요거 하고요. 오른쪽 3번 양가로 2번 대위하여 말소 청구 양가로 4번 제2 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사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것들 체크해서 일단 이번 순환에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01, 02 2개, 그 다음에 03에 양가로 2, 양가로 4 이렇게만 체크해서 읽어줍니다. 나머지 또 나중에 추가를 해드릴게요. 됐지요? 네, 마지막 하나 나왔습니다. 법률행위 해석.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요걸 본 거예요. 요 4가지.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앞머리 따서 확가적사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안 외워도 이건 되겠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했는데 이걸 판단하려면 첫 단추가 법률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짓는 것부터 시작하죠. 에? 이걸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해요.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걸 확정하는 것을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자,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거리가 있고 코너에 갑이 땅을 2개 갖고 있는데 이게 X토지고 이게 Y토지야. 딱 봐도 어떤 토지가 더 좋아요? 코너에 있는 X토지가 더 좋죠? 더 좋아요. 보통. 코너 땅 좋아. 2도로와 인접해 있어. 이럴 때 갑과 을이 현장에 가서 X토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 X토지를 사고 팔기로 의사가 합치가 됐어요. 자, 이제 사무실 가서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어찌된 명분인지 Y토지로 표시를 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X토지는 100번지고 Y토지는 100-1번지인데 얘네 둘은 X토지를 100-1번지라고 착오하고 즉 지번을 착오하고 계약서에 100-1번지라고 쓴 거예요. 계약서에 100-1번지라고 쓸 때 얘네들은 이게 X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을이 건물을 지으려고 청약을 했더니 Y토지가 나온 거야. 자기는 먼 살던데 X토지. 갑하고 분쟁이 생겼어. 갑은 뭐라 그래? 나중에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어? Y토지. 그럼 갑은 당연히 Y토지라고 주장을 할 거고 을은 X토지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럼 이 둘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과연 갑, 을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X토지 매매인지 Y토지 매매인지
이걸 뭐라 한다? 법률행위 해석. 그런데 그 목적은 아까 뭘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의사 표시. 그럼 결국 법률행위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지으려면, 즉 해석하려면 뭐를 해석을 해야 돼요? 의사 표시를 해석해야 돼. 해석하려고 봤더니 의사와 표시가 달라. 그러니까 확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해석 방법이에요. 이럴 때 의사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해석?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반면에 표시의 중심을 두고 해석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예컨대 갑이요, 을에게 가게에 들어가서 A라는 물건을 원하고 있으나 원하는 게 의사라 그랬어요. 근데 갑이 B를 주세요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때 을, 작두를 타지 않는 한 갑의 의사가 A라는 것을 알 리가 없으니까 을은 어떤 물건을 건네줄까요? B를 건네주겠죠. 다시 말해서 표의자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은 표시란 말이죠. 이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표시의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하니까 B라는 물건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런 해석을 뭐라 한다? 규범적 해석. 이때 민법은 거래 안전을 중시하는 경우,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매매와 같은 거래 안전이 중시되는 경우에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뭘 원칙으로 한다고요? 규범적 해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 해석의 의 밑에 개념에 보면 목적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고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표시행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해석이다? 이게 규범적 해석이다. 법률행위 해석이란 이걸 탐구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 B라고 표시된 그 객관적 의미가 뭐냐? B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게 법률행위 해석이다. 결국 무슨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 그게 우리 판례 원칙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이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연적 해석은 의사를 표시한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표의자 입장. 그런데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 해서 100% 다 규범적으로 가느냐? 아니더라. 이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게 중요하겠죠. 예외가. 첫째로 상대방 없는 경우. 상대방이 없을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가겠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합동행위 같은 것들. 예? 다만 합동행위는 예외적으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어쨌든 상대방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됐죠? 두 번째로 상대방이 작두를 타는 경우, 갑이 A를 원하고 있으나 B라고 표시했을 때 을이 이미 갑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상대방이 뭘 타고 있다? 작두. 그러면 의사로 간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갑이 A를 원하고 있으나 B를 달랐어. 맨날 와서 A를 사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어눌하게 술이 취했고 B를 달래.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아하, 얘가 A를 원하고 있지만 잘못 말했구나 생각하고 A를 건네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슨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 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합치한 경우, 양당사자의. 양당사자의 뭐가 합치한 경우? 의사. 그러면 요걸 가지고 처음에 예로 돌아가 봅니다. 이렇게. 갑과 을이 무슨 토지에 대해서 매매의사 합치가 있었어요? X토지. 그런데 지번착오로 해서 뭐라고 표시했어요? Y토지. 그런데 원래 규범적으로 해석해서 Y토지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해야 되지만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해. 그럼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표시를 고려하지 않아. 그럼 계약은 무슨 토지에 성립했다?
X 토지에 대해서 성립했다. 이렇게. 이게 우리 판례의 결론입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했다면 설령 표시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오표시 했다 하더라도 X토지 매매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란 말이 나와요. 이 오표시 무해 원칙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무슨 해석이야? 자연적 해석. 요게 요 오표시 무해 원칙과 관련된 요 사례. 다시 한번 각과 의사의 X토지 매매 의사 합치가 있었으나 지번착오로 해서 Y토지라고 표시하고 심지어는 Y토지 등기까지 넘어갔어. 이때 우리 판례 X토지에서 매매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X토지에서 매매가 성립한 것이지 Y토지에서는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을에게 넘어간 Y토지 등기는 무효. 을은 Y토지 소유자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생겨. 팔았어 얘가 Y토지를. 모르고 평. 얘는 Y토지 소유자하고 거래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니까 얘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게 또 나와 얘가. 예? 아 심각해져요. 이렇게 제3자가 나타나면. 아시겠지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처리할 테니까 일단은 자연적 해석 관련된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거 요 관련 요 사례 형태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여기 자연적 해석. 자 먼저 봅니다. 해석 방법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시각에서 의사를 탐구한다. 적용. 상대방 없는 경우 오표시 무해 원칙의 경우 이럴 때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밑에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컨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고 토지를 둘러보았으나 지번 등에 관해 착오를 해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의 을토지로 표시하고 등기까지 넘겨줬을 때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갑토지에 성립했다라고. 저는 X토지, Y토지라고 예를 들었지만 교재는 갑토지, 을토지로 나와요. 계약은 무슨 토지에 성립한다? 갑토지.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을토지에 관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을토지에 대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원인 없이 된 것으로서 무효다. 거기에 경료라는 말이 있죠. 원인 없이 경료된 이렇게 돼 있죠. 이 경료라는 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경료. 절차를 밟아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다.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시각이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충적 해석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길 보세요. 지금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갑과 을이요. 얘가 가해자고요. 얘가 피해자야. 근데 둘이 합의를 봤어.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뭐라 한다? 화해계약. 합의서 써보신 적 있죠? 가해자로서 피해자로서 없구나. 법 없이 사셨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서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갑은 을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을은 이 500만 원을 배상받는 대신 이후 일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보통 합의서는 이렇게 써요. 예? 자, 이렇게 썼어. 그리고 500만 원 받고 끝났는데 그 후에 을에게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측에 예상하지 못했던 추측하지 못했던 후유 장애가 생겼고 이 후유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 더 필요해. 당연히 을은 300만 원을 더 청구를 했겠지요. 안 했을까? 아니 했겠지요. 물어보지 말아야지 이제. 승질 왔어. 안 물어봐. 300만 원 청구했어요. 갑이 줄 리가 없지요. 뭘 근거로? 이걸 근거로 안 해줬어 배상을.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제기했어. 자, 법원 해결해야 돼. 해결하려면 먼저
이 합의 내용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 500만 원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정을 해야 돼요.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 못하는 거고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청구하는 거고. 그래서 합의서를 열심히 해석을 하려고 봤더니 엇불사 이거에 대해서는 합의 당시 예상을 했어 안 했어? 예상을 못했다 그랬죠? 걔 또 물어봤네. 예상을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이 합의 당시에는 300만 원에 대한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당연히 표시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합의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는 의사도 없고 표시도 없어요. 이걸 의사 표시의 흠결 간극 공백, 법률행위 목적 또는 내용의 흠결 간극 공백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의사의 중점을 두는 자연적 해석이나 표시의 중점을 두는 규범적 해석은 불가하죠. 불가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보충적 해석. 표의자 입장에서도 해석을 못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럼 누구 입장에서 해야 될까? 제3자. 객관적인 제3자 입장이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 추측. 행위 당시 이걸 예상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추측한 것을 가정적 의사라고 해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을 때, 흠결간극 공백이 있을 때 제3자 입장에서 가정적 의사를 해석하는 것을 뭐라 한다? 보충적 해석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야. 보충적 해석까지. 근데 이 보충적 해석을 잘 보게 되면요. 우리 각과 을이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게 왕왕 있죠. 예? 계약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뻥뻥 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는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졌으니까 계약 당시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의사도 없고 표시도 없으니까 무슨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충적 해석. 그래서 이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충적 해석을 봅니다. 법률행위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라는데 흠결이라 결자를 하나 쓰세요. 흠결이 있는 경우예요. 흠이 있는 게 아니라 흠결. 흠결이라는 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의사표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뻥 뚫렸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제3자의 시각에서 보충하는 걸 말한다.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가상적 의사를 확정한다. 가상적 또는 가정적. 그래서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의사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행위 당시에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행위 내용의 흠결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더라면 보충하였을 의사, 즉 추측을 통해서 그 의사를 보충하게 되더라. 이걸 가정적 또는 가상적 의사라고 하게 됩니다. 됐지요? 네, 그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행위 해석은요.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해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경우에 당사자의 해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갑은 이걸 해석해가지고 안 해준다 그럴 거고 을은 포함 안 됐으니까 해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렇죠? 결국 법률행위 해석은 최종적으로 어디서 판단을 받아야 돼? 법원.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법원입니다. 법원인데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계약서에. 혹시라도 계약서 내용이 빠진 것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의한다. 이렇게 특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의 해석에 의한다? 매도인의 해석에 의한다. 이때 소송이 붙은 경우 법원은 계약서 내용대로 매도인의 해석을 법원이 그대로 따라줘야 될까요? 다시 한번요. 계약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을 달아놨어요. 혹시라도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게 되면 그 계약에 대한 해석은 매도인의 해석에 의한다.
라고 특약을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매도인의 해석을 딱 했어. 나중에 소송이 붙었을 때 법원은 그 매도인의 해석을 그대로 인정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왜? 해석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법원. 그래서 법원은 법률행위 해석과 관해서 당사자의 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당사자의 합의사항에 법원이 구속받느냐의 문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양가를 일본에 매매계약서의 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매도인의 해석에 따르지 않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사항이나 해석 내용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됐지요? 그리고 넘겨봤더니 해석의 기준이라는 게 하나 덜렁 나와 있어요. 이건 또 뭘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장뜩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라는 이런 거예요. 법률의 해석이란 법률의 목적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확정짓는 건데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방법 가지고도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겨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각과리 듣기만 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 목적물에 불가항력적 화재가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합의를 안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 같은 걸 넣을 때 목적물에 화재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진다라는 특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왜? 물건 빌려주면서 화재 날 거 예상하는 임대인 임차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화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한 특약을 안 했어. 안 했는데 그 임대차 계약하면서 불가항력적 화재가 생겼어요. 예?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추측을 하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불가항력적 화재를 예상했다면 누가 책임지도록 특약을 했을까? 임대인 입장에서 누가? 임차인에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추측을 하더라도 도저히 누가 책임질 것인지 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을 하더라도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더라 말이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이때 목적이 불분명하다 해서 법원은 분쟁 해결을 포기하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확정을 줘야 될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대체 수단이 뭐냐? 첫째로 관행. 임대차 계약의 관행. 불가항력적 화재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 관행이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 있으면 그 관행에 따라. 지역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관행이 있는 곳이 있고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관행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더라. 그럼 그 관행에 따른다. 근데 만약에 관행이 없다. 없으면 임의규정이라는 걸 찾아봐요. 임대차 불가항력적 화재에 대해서 규정이 있나를 찾아봐. 있으면 거기에 의해. 근데 이것마저도 없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해석해라. 이걸 법률행 해석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법률행 해석을 포기하지 말고 관습을 찾아봐라. 있으면 그걸로 해석을 해라. 없으면 또 임의규정을 찾아봐라. 그 있다면 그걸로 해석해라. 그것조차 없다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해석을 해라. 이걸 법률행 해석의 기준이라고 부르고 아주 옛날에 이 순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임신이라고 많이 외웠어요. 순서를. 예? 예, 이렇게 해석의 기준을 봐주시면 됩니다. 해석의 기준에 보면 순서가 있죠. 목적, 사실인과습,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까지. 나머지 내용들은 안 봐도 되고요. 또 한 장 넘기면 당사자 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계약 가서 볼 겁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거. 마지막에 보면 법률행 해석의 성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률행위 성질에 보면 법률행위 해석이 법률 문제인가 사실 문제인가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그냥 이해만 간단히 합니다. 이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이것도요. 우리나라 소송은 3심제로 이루어져 있죠.
예? 1심, 2심, 3심. 3심을 담당하는 데가 대법원입니다. 그런데 1심, 2심, 3심 공이 판단을 할 때 두 가지 단계로 판단해요. 하나가 당사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밝혀. 예? 그걸 사실을 확정한다 해서 사실 문제라고 해요. 두 번째, 그 밝혀진 사실에다가 법을 해석해서 적용을 해요. 이걸 법률 문제라고 해요. 우리 형사사건을 한번 볼까요? 갑이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럼 먼저 뭐부터 판단해? 갑이 진짜 죽였냐 안 죽였냐. 이거 판단하죠. 요거를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이 판단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죽였다면 규정을 갖고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합니다. 이게 법률 문제예요. 민사도 마찬가지야. 각과에서 매매가 있냐 증여가 있냐 이거 확정하고, 만약에 매매가 있다고 확정이 되었다면 거기에 매매 규정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살아요. 이게 법률 문제예요. 그런데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이걸 다 해요. 3심은 이거를 안 해요. 대법원은 1, 2심 법원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는 건드리지 않고 결국 대법원은 뭐를 판단하는 거냐면 1심이나 2심 법원이, 특히 2심 법원이 제대로 법을 적용했냐 안 했냐 이것만 판단해요. 그래서 대법원을 법률심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판결. 법원의 판단이 판결과 결정 두 개가 있는데 판결에 대한 불복이 두 단계예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상고 이렇게 불러요.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항고, 재항고 이렇게 부르고 다 합쳐서 상소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대법원에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상고. 그래서 그걸 상고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법원에 가려면 상고 이유가 있어야 돼. 상고 이유. 그 상고 이유가 무슨 문제예요? 법률 문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1, 2심 법원이 해석을 잘못해서 여기서 대법원은 300만 원 추가 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1, 2심 법원이 요걸 근거로 배상 청구 못 한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했다. 그럼 1, 2심 법원이 해석을 잘못한 거죠. 1, 2심 법원이 법률행 해석을 잘못했을 때 이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려면 해석이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여기에 해당돼요. 그렇죠? 법률행위 해석이 사실 문제에 관한 거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없어요. 1, 2심 법원의 해석을 잘못했을 때. 반면에 법률행위 해석이 법률 문제에 해당이 된다면 1, 2심 법원이 법률행위 해석을 잘못했을 때 대법원에 뭐 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 상고 이유가 된다. 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법률심의 판단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률행위 성질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이 법률 문제인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뭐로 보한다? 법률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1, 2심 법원이 법률행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됐죠?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행위 해석은 무슨 문제? 법률 문제. 됐죠? 됐잖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 갖고 조금 더 스피디하게 조금 더 양을 나갈 테니까 예습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습을 꼭 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